제가 신통합 리더십이라고 한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면으로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보강을 해서 신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산께서도 여러 그 연설문이라든가 이거를 보면은 홍익인간, 우리 5천년 전의 홍익인간에 대한 그런 정신을 말씀하신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화면을 제가 넘기나요? 예, 일단 목차.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거는 세상을 또 사람을 널리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홍익인간 이념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우리 문교부 개관이라든가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958년도에 제정이 된 문교개관에 보면은 여기서는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지만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이 아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는 이념으로 우리 민족 정신의 정수이다. 그게 바로 인류공영이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 불교의 자부심과도 상통되는 모든 인류의 이상이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뭔가? 라고 해서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이념이라는 제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홍익인간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의 인격을 둬야 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 일단 나부터 자주적인 능력을 갖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인,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 자신이 바른 사람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는지 그것이 인성교육진흥법에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먼저 자기 자신을 가꾸고 그 다음에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인성교육이다. 그 핵심 가치 덕목으로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등 여러 덕목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핵심 가치의 덕목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또 제세 이화라는 것은 뭔가? 제세 이화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세상에 있는 동안 다스려 깨우치게 함. 이 죄라는 것은 공간적인 인간 존재, 또 세라는 것은 수직적인 인간 존재로서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의 네트워크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을 포함을 하고 또 갈등과 혼란, 불신을 포함해서 평화와 화합, 질서와 신뢰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수평적인 공간을 체계화하는 것이고 세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승계와 계승, 전통과 혁신, 과거와 미래 같은 이런 시간적인 그런 수직적인 흐름을 세라고 하는데 이것을 체계화해야 사람 사는 인간 세상이 바로잡히고 또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경심이 생겨난다. 이런 것이 이제 세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세이화는 세상에 사람이 생겨난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적실한 시스템
기본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세 이화를 위한 신통합 리더십이라는 뭘까? 사람 사이에 도움을 주는 일, 후계를 양성해서 미래를 만드는 일, 이런 네트워크와 이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신통합 리더십인데, 이거는 신통합 리더십이라는 것은 제세 이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면서 전략이다라고 저는 봤고, 또 제 논문 중에서 조금 신선하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도산의 통합 리더십은 그 당시 독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라고 제가 평가 분석한 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많은 아주 신선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현 시대에는 신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 통일을 위한, 또 우리 남남 갈등 내부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년 전에 도산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몸과 재산을 바쳐서 조국 독립을 이루어 왔는데, 지금 그 나라를 찾은 현 우리 후손들은 통일 한국으로 계승 발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 한류 열풍도 일고 선진국의 반열에도 들어갔지만, 유독 정치 분야만 후진성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어서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느냐.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각 분야에는 많은데 정치 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너무 혼잡하고 하니까 정치 쪽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인재들이. 그래서 지금 있는 정치 기성인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통일 인재를 양성을 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까 우리 교육기본법이라든가 여러 인성교육법에 나와 있듯이 홍익인간을 현 시대에 맞게 전파하는, 그렇게 해서 신통합 리더십을 현실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제세2와 홍익 인간의 이념을 이루고, 또 우리 고구려 발해 만주 땅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동이족 시절에 저쪽 뭐 중동이라든가 또 터키 이런 유럽 쪽으로도 이렇게 혈연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또 정신적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지역과 국가들이 있는데, 이것을 옛날 제국주의처럼 전쟁으로 침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돕고, 또 대한민국이 그 나라들을 위해서 뭔가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 제세2와 정신으로 하면은 그 나라들과의 교류도 깊어지고 세계의 평화를 진정으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신통합 리더십을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도산의 통합 리더십은 그 홍익인간 제세2화가 어디에 나타나 있으며 대공주의는 뭔지 간략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산 한창호 선생님은 우리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국에서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계몽운동을 하시고, 정말 처음에는 후진국에서 뭐 나라도 없었죠. 후진국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미개한 민족이 미국에 와서 그냥 농장일, 또 잡일을 하면서 상당히 멸시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도산이
처음에 유학을 가셨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는 내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우리 민족부터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한인 친목회를 만드셔가지고 그게 국립협회 대한인국민회,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우리 한인 사회의 초석을 도산께서 이루고 계셨던 그 시기에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도산이 상해로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상해 임시정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임시정부가 5개였었어요. 뭐 한성에도 있었고 상하이에 있고 연해주에도 있고 5개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도산이 상해로 오신 겁니다. 오시면서 그 환영 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모범적 공화국을 세워 2천만으로 하여금 천년의 복락을 누리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민족이고 우리나라니까 당연히 좋은 나라를 독립을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돕고자 한다. 우리 신공화국이 건설하는 날이, 즉 우리가 독립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창립하는 날이 곧 동양평화가 견고해지고 또 동양평화가 이루어져야 세계 평화가 있겠소라고 연설을 하셨는데 여기에 바로 도산의 홍익인간 이념과 제세위와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산이 대공주의를 주창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 그 당시 여러 불평등이 조선의 그 봉건 사회에서 비록 식민지였지만은 여러 가지 그 불평등이 존재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도산께서는 정치 평등, 경제 평등, 교육 평등뿐만 아니라 민족 평등 이 4대 정신을 주창을 하셨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가 처음 태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도산께서는 내 민족을 흥하게 하는 것은 민족 자본주의다. 그래서 민족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주의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거는 몇 개를 선택을 해서 이런 민족 정치 경제 교육 평등이라는 대공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대공주의 또한 통합 리더십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해석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도산이 홍익인간 이념과 큰 뜻을 가지고 또 나라를 찾고자 독립운동을 하는데 분열된 상태에서 이거를 왜 이루지 못했느냐? 이 도산께서 이 5개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데 성공을 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각 계파, 각 지역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상해로 다 모이게 해서 상해 임시정부, 통합 임시정부죠. 그거를 선포하는 날 도산께서는 정말 오늘 이 기쁜 날은 내가 정말 미칠 것 같다라고 그런 감동을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아쉽게도 그 다음 날부터 더 큰 분열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분열이
이루어졌는지.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현상뿐만은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또 어느 사회든지 이런 분열은 있기 마련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니까 일단 우리 한국 사회의 분열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뿌리는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00년, 뭐 몇백 년 전으로 가기 전에 일단 100년 전 독립운동 시기와 현재 시대적인 목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립과 통일이라는 시대적인 목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목표가 있고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가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자, 지금 현재도 보면은 시대적 갈등 양상이 지역적 또 계층적 문화적 세대 또 뭐 MZ 세대라든가 뭐 꼰대 세대라든가 이런 세대적 갈등도 새롭게 생겨나고 또 빈부격차라는 건 어느 사회나 있는 건데 이거를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지고서 어떤 양분시키려고 그러고 또 젠더 또 이념적 이것도 사실 진보 보수라는 거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양날개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제도로 하는 자기의 제도를 통해서 어떨 때는 진보 정권을 택하기도 하고 보수 정권을 택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없어요. 다 보수 진보를 표방하는 가짜. 이런 가짜들이 판을 쳐가지고 이념적으로도 깊은 굴을 파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어땠는지 해방을 기점으로 해서 해방 이전에는 어땠는지 그때도 물론 있었겠죠. 그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부터 또 통일 신라가 됐지만 그 전에 이제 후백제도 있었고 또 태봉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려가 또 통일을 했는데 그때 고려 왕건이 또 후녀 10조라고 해서 어느 일정 지방 사람들은 쓰지 말아라 라는 후녀 10조가 있었고 또 조선의 사색 당파 또 조선 말기에는 7번의 근대화 개혁을 시도를 하긴 했는데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이것도 다 그 양쪽 갈등 때문에 그래서 근대화가 늦어졌는데 그 7번 개혁이라는 게 뭐 동도서기론이라든가 갑신정변 동학혁명 갑오경정 그다음에 만민공동회 이런 7번의 개혁이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해서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 식민지 시대에는 남쪽은 공업지역이고 남쪽이 농업지역, 북쪽이 공업지역인데 이 일본 제국주의가 남북 철도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자원을 착취하고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북으로 철도를 연결하다 보니까 동서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동서 갈등 이라는 또 현상이 일어났고 해방 이후에는 자 친일파를 척결을 해라 아니면은 또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경험도 없고 무식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그 식민지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친일파 논쟁으로 뭐 극심한 뭐 그냥 암살도 일어나고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남북 왜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느냐? 이 남북 분단 해석의 차이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불가피한 냉전의 유산이다라고 남북 분단의 원인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건 아니다. 미국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분단 원인의 해석 차이. 이것이 이제 뭐 지금까지 쭉 해서 진보니 보수니 이런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친일파 남북분단 이제 분단 원인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론, 또 진보당의 조봉암 씨는 평화통일론, 민주당, 보수야당이었는데 여기는 화전 양양론, 이거는 싸우면서 또 화해하면서 하자, 이런 통일론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 남북 이 군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민간인 어떤 피해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방에 대한 체제 혐오감, 적대감이 굉장히 골이 깊어졌어요. 제가 그 몇 년 전인데, 한 뭐 십몇 년 전인데, 제 고등학교 동창하고 대화를 하다가 충청도 친구인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저 고향에 가면은 제삿날이 두 개래요. 하나는 어느 집안 어느 쪽 이렇게 되고, 동시에 제삿날이, 또 어느 동네 가면은 그 마을은 또 제삿날이 또 다 통일하대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뭐 빨치산이다, 또 우리 국군이 진입했다라고 했을 때 억울하게 당한 그런 민간인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실제 좌우익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지역을 어느 쪽이 점령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그런 양쪽의 제삿날이 다른데, 이 두 쪽 집안들, 두 쪽 지역들이 지금도 원수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그 뿌리의 골이 이렇게도 깊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꼈는데, 그 다음에 이 한국 전쟁의 골 깊은 게 지금도 있지만은 또 4.19, 5.16을 거치면서, 그 4.19 때는 장면 정권 시기에 통일운동, 사회운동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혼란이, 사회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군 내부의 소장 장교들이 불만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5.16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군 장교, 집권을 한 장교들이 주로 영남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지배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자원이라든가 또 국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영남과 호남 간의 균형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 영호남 분리, 또 불균형 성장 하다 보니까 정치 성향이 분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득표 전략을 위해서 지역 패권주의, 또 구지역주의, 신지역주의, 그래서 영호남 갈등이 이때부터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진보 보수 편가르기로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역대 정권의 통일 정책을 보면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에는 반공의 국시였고,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랬는데 이 반공국시가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면 김영삼 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선택적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햇볕 정책, 3단계 통일 정책에 입각한 햇볕 정책을 주장을 했는데, 사실 북한은 통일 정책이 뭐 정권 바뀌면서 따라서 바뀌는 그 흐름이 없어요. 거기는 무조건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거긴 뭐 바뀔 리가 없죠. 무조건 적과 통일이지.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제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권에 따라서 통일 정책이 바뀌기 마련인데,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그때는 옛날 뭐 3기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 정책이 그분들의 지도자의 어떤 그 카리스마에 의해서 정책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통일 정책이 사인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와 있는데 이거는 크게 뭐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통일 정책의 평가는 좀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 정치학자라든가 또 여러 각계 분야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단지 우리 남북 짱만 합하고 또 단일 정치만 이루는 것이 통일이냐? 그거는 아니겠죠. 정치 통합과 영토 통합. 정치 통합이라는 것은 정치 주권 형성, 정치 제도 통합. 이거를 정치 통합이라고 하는데 정치와 영토 통합 이것만이 이제 통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 영토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회에 오랫동안 70년 동안 갈라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질감도 발생이 됐고 또 경제적으로 빈부 차이도 극심한 그런 불평등 또 차별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자 경제에서 자 물건을 사더라도 단일 화폐가 생겨야 되겠죠. 그런 단일 통화 또 거래 행위 이런 것이 경제 통합 그 외에 체제 통합, 지역 통합, 국가 통합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둘 이상의 행위자가 새로운 하나의 행위자로 되는 과정 이것이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반응이고 또 통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화학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진정한 통합이고 그것이 바로 남북 통일이다라고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남남 갈등의 통합 리더십 또 남북 통일과 남북 통합을 위한 이 통일 리더십이 바로 이제 신 통합 리더십으로 발전이 돼서 우리가 진정한 통일인 통합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가 통일도 원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다 화합하고 해서 통합을 다 원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통합 리더십을 각 정치인들이 부르짖고 그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부르짖는데 근데 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너무 거짓말이 많잖아요. 뭐 뉴스고 뭐고 뭐 하면 정치인이고 다 거짓말. 우리 일반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요. 상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건 뭐 뉴스고 뭐 신문 이거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거짓말인데도 뻔뻔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 하는 사회 이게 바로 도사님께서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일본에 당한 것은 거짓말 때문이었다라고 계몽을 하시면서 이분이 애기에타 나를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애기에타 정신을 많이 주창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애기에타 정신이 많이 없어져서 사심이 판치는 사회가 돼서
이게 통합이 잘 안 된다. 그거를 윌리엄 라이커와 맨쇼 올슨이라는 학자가 왜 통합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각 나라, 각 시대 모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바로 이거구나라고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통합하십시다. 그러면은 다 울쏘 다 박수쳐요. 자, 그러면 자, 앞으로 나가자. 그러면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 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희생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 먼저 나섰다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서로 눈치 보다가 이게 슬로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그 동기부여를 5가지 보상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없이는 절대 통합 리더십이 형성이 될 수가 없다. 그 5가지 보상이 뭐냐면 어떤 현금 가치가 있는 물질을 보상을 한다든가, 또 정책에 대한 약속. 자, 우리가 통합해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정책을 피겠다. 또 후속 결정에 대한, 당신은 우리가 성공을 하면은 당신은 무슨 장관을 주겠다, 무슨 자리를 주겠다. 이런 보상책을 제시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게 없으면은 감정적으로 자,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 감정적인 만족을 갖게끔 하는 그런 보상, 그것도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보복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다들 동참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은 어떤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이런 5가지가 있어야지 통합이 되는 거지, 그거 없이는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두 분의 학자들이 이제 분석한 걸 제가 지금 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난무를 하는지, 여기는 그 클라우제비츠라는 그 군사 전략 학자가 있는데, 이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수단을 달리한 정치라는 아주 굉장히 누구나 정치학 쪽에서는 인정하는 그런 명제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레닌, 스탈린, 이 공산주의에서 이거를 뒤집어서 해석을 했어요. 전쟁과 정치를 바꿔서 정치도 곧 전쟁이다. 자, 전쟁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하고의 군사적으로 싸우는 게 그 전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국내 정치 내지는 국제 정치를 여러 면으로 판단을 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의 얘기가 아니라 정치도 곧 전쟁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거는 전쟁이다, 이게 전쟁. 그러면 전쟁은 뭐예요? 그거는 적과 아군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적과 동지인데, 이 적과 동지를 명확하게 구분한 학자가 칼 슈미트라는 학자인데, 칼 슈미트는 히틀러의 참모였어요. 근데 처음에 히틀러가 위대한 인물인 줄 알고 참모로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이론을 제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해가지고 칼 슈미트는 히틀러를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작은 마을 시골인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 재판 때 다들 처벌을 받았지만, 칼 슈미트는 히틀러를 떠났기 때문에 칼 슈미트만큼은 부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적과 동지로 세계적인 이 명제로서 세계적인 정치학자가 됐는데, 그 칼 슈미트의 적과 동지를, 이 정치도 전쟁이니까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 좌파가 이거를 접목을 시켜서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로남불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하면 또 손자병법이잖아요. 손자병법은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라 그랬죠.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 뭐냐? 위계책이거든요. 남을 속이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왜 지금 막 거짓말 하느냐? 우리 편은 내로남불하고 상대방은 죽여야 돼요. 이거는 정치니까. 어? 그 정치가 전쟁이니까. 그러면은 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퇴출시키고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의 위계책. 이거 전략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왜 이 정치판이 그런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야 선거 때도 그렇고 올바른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우리가 뽑을 수 있고 또 이런 가짜 뉴스에 넘어가지 않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공산주의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람시라는 학자가 자, 우리가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현재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80년대 운동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현재 그때 386, 486, 586 해가지고 해서 문재인 정권 때 정권을 잡았던 그 인물들이 그 당시 제도정치권, 이거 운동권뿐만 아니라 사법 쪽, 또 뭐 언론 쪽 그런 쪽으로 그람시의 주장대로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해가지고 이제는 리더가 돼서 이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꾸더라도 좋은 쪽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건 거짓말하고 나쁜 쪽으로 하니 좀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래서 이 알린스키라는 미국 사회학자가 히틀러, 무솔리니, 레닌들이 만들어 놓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치도 존재이고 그다음에 속이고 이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현대에 들어서 이론화 있습니다. 그것이 알린스키의 13가지 전술이라고 하는데 그 13가지를 다 뭐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얘기하다 보면은 권력이 있는 척해라. 허세를 부려라. 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또 적대 세력은 항상 조롱하라. 조롱은 대단히 중요한 무기가 돼서 상대방을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그 상대방 적이 어떤 원칙이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충실하게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술, 담배를 안 하고 뭐 이런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니까 할 수도 있고 가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말로는 기독교, 하나님 찾으면서 너는 뭐 술, 담배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왜 충실하도록 만들고 강요하고 그걸 벗어나면 너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건들 많이 있었죠. 뭐 어떤 후보로 됐다가 뭐 낙마하고 그런 경우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그런 사례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은 잘 잊어버린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또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적은 어떤 단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개인화시켜라. 집단을 공격하면은 집단으로 응전을 받으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만. 그런 1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린스키 이렇게 보면은 요즘 그 전략들이 다 그런 거구나 라고 공감이 가요. 자, 이제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1세기 현실에 맞는 전략이 뭐냐? 여기서 이제 제가 신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마키아벨리가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를 통일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시는 군주한테 여러 방법을 제안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이 지도자는 반드시 무장한 예언자여지만이 성공을 한다.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비무장 예언자는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도산께서도 통합 리더십을 주창을 했지만 그 당시는 나라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라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파워도 없었고, 그러나 이분은 그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 이것을 주창을 해서 그 국립운동가에게 여러 가지 아까 그 두 학자가 제시한 5가지 보상책은 주진 못했지만 우리 함께 가자는 그런 한마음 동지로서 이분이 주창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마음에는 따랐는데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던 게 다 그런 아까 보상책 그런 것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도사는 그때마다 다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지만 또다시 또 다른 통합정책을 제시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공주의라는 것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공주의라는 그 전략을 내세워서 통합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이루지 못하고 해방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삼아서 100년이 지난 지금은 뭔가 현실적인 전략을 같이 가미한 그런 신통합 리더십이 구현돼야 되겠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산 말씀드렸으니까 마무리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우리 문화의 삶이 홍익을 위한 세상을 펼쳐나가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 희망과 행복을 로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제가 주창을 하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거의 똑같이 백범께서 이 문화를 창달하는 거는 바로 자유가 그 토대이고 원천이 된다는 거, 또 한국 고유의 염원과 유산, 문화 토대 위에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 그 다음에 백범이 독립운동을 통해 세우고자 했던 그런 국가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 바로 문화 국가였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 홍익 또 제세 이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신통합 리더십을 통해서 통일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인류 공영, 우리 옛 만주땅도 침략으로 찾는 게 아니라 문화로 같이 하나가 되고 해서 이루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침 지금 우리가 한류가 많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홍익이라는 거는 외국 사람들도 우리 임마누엘 교수님도 이제 강의하시겠지만, 이 홍익 인간이라는 정신은 대단히 위대한 정신이라는 거를 해외 학자들도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우리 홍익 정신 문화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서 도산이 지금 사는 청년에게 구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겠는가? 자,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또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자,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낭망은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도상께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질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나 도사는 더욱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